오늘 며느리가 내 통장을 들여다보더니 왜 이렇게 잔고가 없냐고 따졌다. 나는 순간 숨이 막혔다. 평생 벌어온 돈이 어디로 갔는지, 왜 이렇게 사라졌는지 나조차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다. 며느리의 눈빛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었다. 마치 내가 무언가 숨기고 있다고 의심하는 듯했다. 그 자리에는 아들마저 앉아 있었는데 나를 바라보는 눈빛에 실망이 묻어 있었다.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사실 몇 달 전부터 이상한 전화가 자꾸 걸려왔다.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면 서류를 보내야 한다는 말에 몇 번을 응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인증하라는 말에 시키는 대로 눌렀다. 은행 직원이라고, 보험공단이라고, 공무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때는 의심하지 않았다. 요즘 같은 세상에 국가에서 노인들을 챙겨주는 건 당연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과는 내 통장에서 돈이 하나둘 빠져나가는 것이었다. 아들은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지만 며느리는 그 전에 치매 검사를 먼저 받으라고 했다. 아버지가 멀쩡했다면 이렇게 쉽게 당하지 않았을 거라는 말이었다. 그 말이 내 가슴을 후벼 팠다. 내가 평생 가정을 위해 땀 흘려 벌고 은퇴 후에도 스스로를 부양하려고 아껴왔던 그 자존심이 무너졌다. 내가 정말 정신이 약해진 걸까? 아니면 세상이 나를 속인 걸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계속 맴돌았다. 스마트폰을 보며 젊은이처럼 금융을 다룰 수 있다고 믿었던 나 자신이 한심했다. 요즘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60% 이상이 60대 이상 노인이라는 뉴스가 떠올랐다. 심지어 경찰청에서 매주 경고 문자를 보내는데도 나는 제대로 읽지 않았다. 나는 자존심 때문에 모른다고 묻지 않았다. 결국 그 대가를 치른 셈이었다. 며느리는 내게 전 재산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했다. 경찰에 신고해도 돈을 다 돌려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려줬다. 내 눈앞에 남은 것은 평생 모은 돈이 사라진 계좌와 가족의 의심 어린 시선뿐이었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최소한 나 자신을 지켜야 했다. 내 노후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으려면 뭔가 방법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그 길이 어디 있는지 나는 알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동네 파출소에 찾아갔다. 담당 경찰은 내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저었다. 피해 금액이 이미 해외 계좌로 빠져나갔다면 회수가 어렵다고 했다. 다만 최근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 제도를 강화해서 최대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절차가 복잡했다. 신고서 작성, 계좌 지급 정지 신청, 금융감독원 접수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노인인 내겐 너무 벅찼다. 글씨도 잘 안 보이고 용어도 어려웠다. 경찰은 가족과 함께하라고 당부했지만 나는 속으로 한숨만 쉬었다. 집에 돌아오자 며느리는 날카롭게 물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허술하게 살 거냐고. 아들은 옆에서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 순간 아들마저 나를 실망한 듯 보이는 게 더 견디기 힘들었다. 내가 왜 가족 앞에서 이런 무능한 노인이 되어야 하는가. 가슴이 미어졌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며느리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새로운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내 고집만 내세운 탓에 이런 일을 당했다. 저녁 무렵 옆집 김 여사가 찾아왔다. 소문이 났는지 내 표정을 보더니 혹시 당한 거 아니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 여사도 얼마 전 비슷한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다행히 아들이 빨리 알아채서 막을 수 있었단다. 그녀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금융안전교육에 가보라고 했다. 거기서 보이스피싱과 온라인 사기 대처법을 무료로 알려준다고 했다. 나는 처음에는 체면 때문에 망설였지만 더 이상 체면 따질 상황이 아니었다.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아야 했다. 며칠 후 나는 구청 강당에 앉아 있었다. 강사로 나온 금융 전문가가 보이스피싱 사례를 PPT로 보여주며 설명했다. 피해자 대부분이 나와 같은 나이대였고 수법은 점점 교묘해지고 있었다. 특히 정부 지원금, 건강보험 환급, 자녀 납치 협박 같은 시나리오들이었다. 그 순간 나는 소름이 끼쳤다. 내 이야기가 그대로 화면에 있었다. 강사는 이렇게 말했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오면 절대 개인정보를 말하지 말고 앱을 깔라고 하면 바로 끊으라고 했다. 또한 금융감독원 1332, 경찰청 112에 즉시 신고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강의가 끝난 후 나는 강사에게 다가가 물었다. 이미 당해버린 나는 어떻게 하느냐고. 그는 천천히 말했다. 완전히 돌려받기는 힘들지만 앞으로는 지킬 수 있다고. 그리고 가족과 대화를 꼭 하라고 조언했다. 가족과의 단절이 피해를 키운다고 했다. 집에 돌아온 나는 아들과 며느리 앞에서 솔직히 말했다. 내가 당한 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무지 때문이었다고. 그리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아들은 잠시 말없이 있다가 내 손을 꼭 잡았다. 며느리도 처음으로 차갑지 않은 눈빛을 보였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매주 일요일 저녁마다 금융 뉴스를 함께 보았다. 젊은 사람들은 당연히 아는 것들이지만 나 같은 세대는 새로 배우는 것이었다. 그러던 중 은행에서 연락이 왔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 절차에 따라 일부 금액이 환급될 수 있다는 소식이었다. 전부는 아니었지만 잃어버린 것의 절반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났다. 나는 깨달았다. 혼자 감당하려고 고집 부리던 나를 내려놓고 가족과 함께할 때 길이 열린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배워야 할 것들은 아직 많다는 걸. 시간이 흘러 나는 동네 경로당에서 다른 어르신들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몇몇은 이미 피해를 입었고 몇몇은 아직도 의심되는 전화를 받는다고 했다. 나는 그들에게 당당히 말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속아 넘어가는 건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지만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라고. 그리고 반드시 가족과 함께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람들은 내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함께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다. 내 삶은 조금씩 달라졌다. 나는 스마트폰 사용법을 다시 배우기 시작했다. 은행 앱, 공인인증, 문자 확인법을 익혔다. 젊은 사람들에겐 당연한 일이겠지만 내겐 새로운 세상이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무엇보다 이제는 두려움보다 자신감이 생겼다.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으면 단호히 끊을 수 있었다. 내 목소리에도 힘이 실렸다. 나는 이제 깨달았다. 노후란 단순히 연금과 통장 잔고만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었다. 배움과 소통이 함께해야 한다. 배우지 않으면 당하고 소통하지 않으면 고립된다. 그리고 결국 홀로 무너진다. 나는 내 아들, 며느리와 함께 새로운 관계를 쌓아가고 있었다. 예전에는 고집스러운 어머니였지만 이제는 배우는 어머니가 되었다. 그 모습에 가족들도 조금씩 달라졌다. 나를 다시 존중하기 시작했다. 나는 여전히 돈을 다 잃은 상처를 기억한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내 인생을 무너뜨리지 않는다. 상처는 내 삶의 교훈이 되었다. 나는 이제 다른 이들에게 말할 수 있다.
조심하라고, 배우라고, 혼자 끌어안지 말라고. 만약 내가 처음부터 그렇게 했다면 내 통장은 텅 비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 덕분에 나는 더 단단해졌다. 내 남은 인생을 지켜낼 힘을 얻게 되었다. 나는 3가지 원칙을 세웠다. 첫째, 낯선 전화는 절대 믿지 않는다. 둘째, 모르면 반드시 가족에게 묻는다. 셋째, 새로운 정보를 꾸준히 배운다. 이 3가지는 단순해 보이지만 내 인생을 구했다. 그리고 앞으로 내 친구들, 이웃들에게도 전할 것이다. 나 혼자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한다. 그래야 함께 안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 오늘도 나는 휴대폰에 낯선 번호가 뜨는 걸 보았다. 예전 같았으면 두려움에 떨며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아니다. 침착하게 거절하고 신고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속지 않는다. 내 가족도, 내 노후도, 내 자존심도 다시는 잃지 않을 것이다. 삶은 언제나 위기를 주지만 배움과 용기로 극복할 수 있다. 나는 그 사실을 뼈저리게 배웠다. 그리고 이제는 그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고 싶다. 나 같은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말이다.